자, 이번 시간 전세권의 효력에서 전세권자의 의무 부분 이어갑니다. 전세권자가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첫째, 목적물의 수선 의무요. 목적물의 수선 의무를 누가요? 설정자가 아니라 누가?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이 부분 우리 시험 빈출. 즉 보일러가 터지거나 수도관이 고장 나버리면 전세권 계약에서는 누가? 주인 아니고 누구? 전세권자, 세입자가 이걸 수선해야 돼요. 바로 이 점이죠. 임대차에서는 누가 하죠? 이걸 주인이 합니다. 주인. 보일러 고치는 거를 주인 몫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한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 그래서요. 전세권자가 만약에 보일러를 고치고 수도관을 뜯어 고쳤다. 그러면 이거는 주인에게 그 비용을 빼달라고 요구를 못하게 됩니다. 필요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필요비 청구를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세 들어갈 때는 집주인한테 뭐를 요구하나요? 대부분 미리 어떻게 해요? 수도관이나 보일러 등등을 미리 손을 봐달라고 미리 합니다. 왜?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이거 수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미리 주인 보고 보일러 고쳐주세요, 수도관 고쳐주세요 등등 해서 미리 요구를 다 관철시켜버려요. 왜? 이것 때문에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 자신에게 부과되고 그 필요비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별표. 대신에 전세권자는 유익비를 청구하는 건데 유익비 청구는 되고 필요비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우리 시험 문제에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골라라. 그러면 뭐를 골라요? 필요비 청구권이죠. 인정되지 않는 거 필요비 청구권. 인정되는 거는 부전상 매수처. 이거 인정되죠. 경매권 인정되죠. 인정 안 되는 거는 바로 이거. 필요비 청구권.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에 쫓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주거용으로 빌리면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거를 뭘로? 노래방이나 택배 영업으로 쓰면 용도 위반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특수효력 이 부분입니다. 조심하실 거. 특수효력 두 가지죠. 305조의 법정이상권 그리고 콩나물 공장상권 두 가지인데 먼저 305조의 법정이상권.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의 뭐를요? 전세 설정하고 토지를 매매하면 법정지상권은 누가 가져요? 설정자가 가져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자, 그림으로 도해를 해드리면 이렇게요. A 땅, A 건물. 땅하고 건물이 A 동일인 거죠. 동일인. 그런데 아들이 아빠한테 돈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건물 전세를 놓은 거죠. C에게. 전세금 3억을 받고요. 3억에 전세를 놓은 거죠. 여기 전세권자, 여기는 전세권 설정자. 근데 아들이 돈을 또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땅을 B에게 매매로 팝니다. 그럼 동일인이었던 땅과 건물 중 뭐가? 땅만 B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는데 누구한테요? 건물주에게, 이 설정자에게. 설정자가 B땅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민법이었죠. 305조죠. 이 305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거 조문 자체가 외워지질 않아요. 잘. 그럼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공식 알려드리면 이 아버님이 이렇게 하세요. 건물 전세 주고 뭐 팔면? 땅 팔면. 땅 매각하면 건물 전세 주고 땅 매각했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동일인이었던 것 중에서 땅이 팔렸으니까. 그럼 법정지상권은 누구에게 생긴다? 설정자에게. 전세권자가 아니라 설정자에게. 이 개념이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다? 건물 전세 주고 땅 팔면. 건물 전세 놓고 땅 팔면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설정자에게. 오케이. 그러면 A가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을 이만큼을 차지하게 된 거죠. 누구 땅에 대해서? B 땅에 대해서. 여기 B 땅이죠. 그럼 지상권이라는 게 땅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 땅에 대해서 또 B가 땅 주인 B가 이걸 또 다시 뭐한테요? 딴 사람한테 전세 설정을 해서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 설정을.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미 A에게 뭐가 생겼나요? 지상권이요. 법정지상권의 본질은 지상권이죠. 지상권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지상권이. 그죠? 그러면 또 B가 딴 사람한테요. 전세권 설정을 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같은 땅에 지상권이 생기면 전세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땅에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양립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이 생겨버린 이 땅에는 뭐가요?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더라 여기죠. 이 개념 법정지상권에서 끌고 들어옵니다. 이미 지상권이 생겼기 때문에 전세권을 또 열어주는 거는 안 된다. 왜? 충돌이 생겨서, 점유의 충돌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305조의 법정지상권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다? 건물 전세 놓고 땅 팔면 설정자에게 지상권이 법에 의해서 열린다. 다음 콩나물 공장 사건이죠. 자, 이 부분이 난이도 있을 때는 여기를 건드려 있죠. 자, 304조인데요. 자, 보시면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질 때는 내 땅에다가 건물 짓거든요. 근데 내 땅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빌려야죠. 땅을 빌리게 됩니다. 땅을 빌려서 건물 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논의의 출발점은 뭐 하는 거냐면 땅을 뭐 한 사람? 빌린 사람이.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는 이런 상황이 먼저 머릿속에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땅 빌렸어요. 그럼 빌리는 사람 누구죠? 임차권으로 빌리든가 또 땅 빌려가지고 지상권으로 빌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B가 땅 빌렸다. 임차권으로 아니면 지상권으로. 땅 그럼 빌렸죠. 그럼 건물 집니다. B가. 건물 주죠? 예, 오케이. 그랬다가 이 건물을 누구한테요? C에게 뭐를 놓으면?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C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어디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얻게 됩니다. 전세금 5억에. 그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어떤 효력? 건물에 대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물에 대한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 힘은 어디에? 이 건물을 떠받치는 것.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 임차권이죠. 임차권에 의해서 이 건물이 떠받쳐지는 권리가 생겼죠. 바로 건물에 대해서 전세를 얻게 되면 C가 그 전세권의 힘은 어디까지 작용하느냐? 바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전세를 얻었지만 효력은 어디에?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 바로 어디에? 종물에. 종된 권리라고 그래요. 종물인 임차권 내지 지상권에도 효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임차권 내지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니네 왜 미쳐? 건물의 종된 권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물 이론이 여기 작동하는 거죠. 여기 발표. 그래서 읽어볼게요. 타인 토지의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내지 임차권에 미친다. 여기 종물 이론의 발표. 자, 여기가 첫 번째 기억입니다. 이거 기억 가져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즉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은행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저당권. 담보대출 받았다. 건물로. 그랬다가 못 갚으면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은행은 경매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경매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죠. 낙찰자에게. 그죠? 그럼 낙찰자는 이 건물의 낙찰자, 이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뭐? 임차권 내지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낙찰자는 뭐까지요? 임차권도. 임차권 내지는 지상권도 취득한다. 임차권도 같이 취득한다. 같이 취득. 이 개념 바로 종물 이론이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꺼번에 남의 땅 빌려가지고 임차인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뭐의 효력?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의 힘은 어디에? 임차권에 미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힘은 어디에도 미친다? 똑같이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개념 꼭 기억하시고 이 건물 이름을 우리는 제가 콩나물 공장이라고 세팅을 해드립니다. 콩나물 공장. 콩나물 공장에 대한 저당권의 힘은 임차권에도 미쳐서 낙찰자는 이 콩나물 공장을 낙찰받은 분은 임차권도 먹는다. 같이. 오케이. 자, 이때 이 임차인이 이 콩나물 공장 운영이 잘 안 돼서 연체가 되면
지상권인 2년 연체고요. 임차권이 2기죠. 연체가 돼서 소멸 청구하면 땅 주인이 지상권이나 임차권 뭐하면 소멸 청구하게 되면 임차권이 끝나게 되죠.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왜? 연체가 돼서. 연체로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지죠. 땅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져요. 왜요? 연체로 얘가 소멸 청구되니까. 연체로 소멸 청구되니까. 그죠? 그 순간 어떻게 돼? 이 건물은 권한 없는, 땅에 대해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 되죠. 그러면 땅 주인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건물을 철거 청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건물은 철거되는 운명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땅 주인이 누구한테요? 건물주에게, 주인에게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그런다. 철거하시오. 왜? 권한이 없잖아. 임차권 권한이 소멸됐어. 그죠? 그래서 건물주에게 뭐 한다? 철거 청구하게 됩니다. 철거하시오. 철거 청구. 그래서 철거를 시키려고 했더니 여기에 누가요? C라고 하는 누가? 세입자가 울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어쩌라고. 문제는 이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갖췄다. 뭐를 갖췄다? 대항력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땅 주인께서는 이 세입자들을 뭐 할 수 있다?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죠. 퇴거 청구가. 왜냐? 이 세입자들이 뭐를 갖췄어도 대항력이라는 이 방어 태세를 갖춰도 이 대항력은 어떤 의미로 대항력이 작동하는 거냐면 이 건물이죠. 건물을 새로 산 사람, 건물의 새 주인에게 이 대항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퇴거 청구 들어온 거는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 세입자들을 나가라는 거지. 왜? 이걸 철거하려니 내보내야 되겠다, 전제가. 그래서 땅 주인이 뭐라고요? 퇴거 청구했을 때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싸울 수 없어요. 땅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는 대항력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을 못 합니다.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죠. 대항 못 하더라. 누구한테 대항 못 하더라? 토지 소유자에게. 여기요. 대항 못 하는 거야. 여기 별표 기출 문제. 그래서 이 세입자를 저는 뭐라고요? 허당 세입자라고 제가 이름을 짓습니다. 허당 세입자야. 허당이야. 뭐를 갖춰도 대항력을 갖춰도 누구에게는? 땅 주인에게는 허당이야. 허당.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땅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얘네들이 나감으로써, 세입자들이 나감으로써 뭐가요? 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입자가 뭐를 갖춰도 대항력이라는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허당세입자. 자, 그래 이 사건 이름을 콩나물 공장하고 허당세입자 두 단어로서 압축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쫙쫙쫙 붙어가면서 정리가 끝나요. 공부는 이렇게.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타인 토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대항력 갖춘 건물 임차인에게 뭐를 요구해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허당세입자. 자, 전세권의 특수한 효력 두 가지 법정지상권 그리고요 허당세입자 두 가지의 중요한 법정 논의를 끝냈습니다. 이 부분은 난이도 있는 거예요. 난이도 있어서 좀 어렵게 냈고 변별력을 높일 때는 여기를 건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세권의 처분이죠. 처분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뭐 할 때? 양도할 때, 그 다음에 전전세할 때, 그 다음 저당 설정할 때 묶어서 전세권 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처분의 첫 번째 보실까요? 자, 을이 전세 살고 있다. 나 전세권이 있어. 전세권의 본질은 뭐야? 집을 사용하는 거야. 나 사용권이 있어. 사용권. 계약기간 3년. 3년 동안 사용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사용권과 함께 뭐가 있어요? 전세금 5억이죠. 5억의 전세금에 대한 뭐가요? 돌려받을 권리. 5억의 반환 채권이 있어. 반환 채권 나는. 그래서 전세권이 있다는 거는 이 세입자에게 투카드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사용권이라는 용익물권이 있는 것. 이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5억에 대한 뭐가요? 반환 채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자는 투카드가 있다. 안 주면요. 이 돈 안 주면 얘 어떻게 하죠? 경매 집어넣을 수 있죠. 경매 처분권까지 있어 얘가. 그래서 전세권이 있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전세권자한테 뭐 사용권, 5억 돌려받을 권리, 채권, 그다음 뭐 경매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나 전세권이야. 경매권도 있다. 나 무시하지 마라. 전세권자한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자, 이때 전세권을 뭐 할 때요? 처분할 때는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 처분이죠. 을의 전세를 병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전세권이 을에서 누구로요? 병으로 이전되죠. 그래서 여기요, 영자가 전세 살고 있었다가 그 영자의 전세권을 병에게 넘기면 전세권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요? 이전합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등기법에서 공부를 해요. 을의 전세권을 병으로 이전하는 거, 이전 등기. 이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제한물권이니까. 제한물권은 부기등기로, 을구에서 이전 등기를 때립니다. 그래서 을의 전세권을 누구로? 병으로 옮겨 놓는 거죠. 전세권 이전 등기. 이때 전세권을 뭐하면? 양도하면 을의 전세권을 일로 넘기는 거죠. 그 말은 사용권이죠. 사용권을 병에게 넘기면 뭐까지요? 5억의 채권 있죠. 받을 돈. 받을 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지. 얘가 같이 가져가는 거야. 5억이죠. 5억. 5억에 대한 반환 채권. 받을 돈 있잖아. 그 받을 돈도 영자가 얘한테 주는 거야. 이쪽으로 같이 이전한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는 뭐하고요? 채권하고 어떻게 한다? 같이 이전한다는 거. 같이 이전해야지.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전세권은 병에게, 전세권은 병, 채권은 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찢어지는 거 안 돼, 별표. 그래서 2번이죠. 처분의 2번 보시면 전세권을 양도할 때 기억, 전세권하고 반환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별표. 뭐하고? 전세권하고 채권. 5억이죠. 5억에 받을 돈은 분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 분리 안 되는 거야. 이거 같이 가야 돼. 이거 부부니까 같이 가야 돼. 어디서 또 부부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 부부라는 개념. 같이 가야 되는 거 꼭 지역권에서. 요역지 소유권과 딸려있는, 요역지에 딸려있는 뭐 지역권은 부부라서 세트라서 같이 이전한다. 분리처분이 안 된다. 요역지 소유권 그리고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전세권 그리고 채권 5억. 전세권하고 5억 채권은 분리양도할 수 없다. 똑같다. 다음 전전세 보실까요? 전전세. 자, 전전세는 갑이 을하고 전세 계약을 했고 이렇게요. 이걸 원전세라고 하면 이때 을이요. 을이 1, 2층 전세를 통으로 얻었다가 위에 사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방이 비니까 2층을요. 2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또 넣는 거를 전전세라고 한다. 원전세 있고 전전세 있고 세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중구조로 두 개로. 자, 이를 전전세 구조. 자, 이거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전전세에서는 요거 기억하셔야죠.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원전세 끝나면 전전세도 자동으로 끝나는 거야. 조심할 거는 갑이 을에게 전세 놨어도 전세 놓고 을이 또 딴 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3층을요. 을이 병에게 전전세를 놓으면 이 원전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원전세 있으면서 을하고 병하고 전전세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조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기억하고 니은이요. 을이 병에게 뭐를요? 전전세를 설정했다. 2층에 대해서. 그때 원전세는 어떻게 돼? 이 원전세 없어지는 거예요. 존속하는. 이건 존속해는 거예요. 근데 뭐가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이 모권이거든요. 모권이 소멸되면 작권인 전전세권도 죽는 거예요. 모자 관계에 있다. 전세권이 전전세가 차. 엄마가 죽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는 모자 관계니까 모가 죽으면 작권도 소멸하죠. 단 을이 전세권자가 을이 2층에 대해서 전전세 놔도 이 원전세는 죽지 않는다. 구별되시죠? 오케이. 조심할 건 니을인데요. 전전세권자가 이 집을 경매하려면 병이 여기 2층 사는 병이 이 집 경매하려면 뭐까지요? 원전세도 소멸해야만 이 집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세권에다가 저당 설정했을 때요. 이 전세권에다가 뭐 설정하면 저당을 설정하면 어떤 법리가 생길지 들어가 볼까요? 이를 전세권 목적 저당권이라는 개념으로 풀어갑니다. 가볼까요? 전세권 목적 저당권이 전세권에다 저당 설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을이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국민은행 앞으로 병은행 앞으로 저당을 설정하면 담보대출 5억을 받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이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세권이 없어지게 되네요. 왜요? 기간이 만료되어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이 사라지게 되면 은행은, 저당권자인 은행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담보로 잡았던 게 뭔데? 저당권인데, 전세권인데, 전세권이 사라졌죠. 사라지니까 이 전세권에다는 뭐 할 수 없어요? 실행을, 저당권자가 실행을, 경매 실행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요? 없어졌으니. 그럼 전세권 대신에 남아있는 거, 이 영자한테 남아있는 게 바로 뭐죠? 5억에 받을 돈, 바로 채권 있죠. 전세권 사라지고 이 채권만 남죠. 그럼 여기다가 채권에다가 실행을 시켜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은 은행은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은 전세권에다 실행을 할 수 없고 어디다? 채권에다가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다. 이게 1번 결론. 이를 뭐라고 하느냐? 전세권 대신에 남아있는 채권이죠. 전세권 대신에 남아있는 게 바로 채권이죠. 바로 이를 물상대위 법리라고 한다. 사라지고 채권만 남아있죠. 이를 물상대위 법리. 물상대위의 중요한 법리가 여기서 도출이 된다는 거죠. 원래 물건, 전세권 대신에 채권에다가 실행을 하라고, 물상대위 법리에 따라서. 결론 때립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다가 실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디다 실행한다? 전세권에 가름해서 전수하는 전세금 받는 채권 있죠. 5억 있죠. 여기를 뭐해서 압류해가지고 물상대위할 수 있다? 별 3개. 오케이. 그래서 전세권 목적 저당권까지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전세권의 소멸 부분이죠. 소멸에서 중요한 법리가 2개가 있는데요. 첫째,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적 기능인 전세권은 소멸해요. 언제? 말소 등기 없이. 여기 발표. 등기를 안 해도 죽어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죽은 거야. 뭐를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용익물권적 기능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끝난 거야. 말소 등기 안 해도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래도 우리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에서 우리는 형수상경, 그 다음에 신혼, 기간 만료라는 걸 암기했다. 바로 이거다. 기간 만료. 용익물권의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말소 등기 때려요? 안 때려도. 말소 등기 안 때려도 용익물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익권적 기능, 이게 전세권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지상권도 똑같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시험 문제. 그 다음 중간에 낀 전세권, 1번 저당권 갑, 그 다음 2번 저당권 병. 중간에 전세권이 이렇게 껴있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누구로 돼요?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 경매가 들어가면 이 중간에 낀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모두 소멸하죠. 이거 소멸하고 얘는 배당받을 때 1번 저당권이 1순위, 그 다음 2번째 순위, 3번째 순위로 배당금을 받고 다 없어진다. 소멸한다. 기출문제. 문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 3번이 우리 시험 단골인데,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요. 저는 1, 2층이 단독주택으로 된 집에 살고 있어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1층, 2층. 네.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면 2개가 되고, 구분 건물로 안 하면 하나로 쓰면 하나의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주인 맘이죠. 따로 등기해가지고 따로따로 쓰겠다. 소유권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로 만들 수도 있어. 왜? 주인 마음이야 이거는. 단독주택인데 어디를요? 2층을요. 2층만 전세를 놨어요. 3억에. 전체를요? 아니죠. 일부만. 단독주택 일부만 전세를 3억에 전세를 놨어요. 그랬다가 주인이 A가 전세금을 못 주게 되면 이 전세권자는 일부 전세 살고 있죠. 2층만 전세 살고 있는 이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서 이 전체를요, 1, 2층 전체를 경매를 먹을 수 있느냐? 경매 칠 수 없다. 전부를 뭐 할 수 없다? 경매 청구 못 넣는다는 거죠. 왜냐? 목적물이 일부 2층만이죠. 나머지까지는 경매를 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조심할 단어는 이 단어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세권에 기해서 전부 경매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빼면, 이 전세권에 기해서라는 말을 빼면
일부 전세권자가 이거 빼면 전부 경매를 못 하나요? 하나요? 할 수 있어요. 뭘로? 일반 채권으로. 일반 채권이라는 게 뭐야? 받을 돈이 있거든. 이 B는 이 주인한테 받을 돈이 있죠. 얼마에? 5억의 전세금을. 그 5억을 받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전세권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돈 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하는 거야? 경매하는 거야. 전세권으로 경매하는 거야. 그건 뭐 없이요? 소송 안 해도 돼요.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할 때는 소송 안 하고 그냥 경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전부를 경매 들어가는 건 안 된대. 왜요? 네가 사는 건 2층인데 왜 1층까지 경매를 때리냐.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전세권이 아니라 이 B는 받을 돈 있어. 받을 돈. 얼마에? 5억에 받을 돈. 그죠? 그 5억에 받을 돈에 대해서 일반 채권이 있는 거야. 일반 채권. 나 받을 돈 있어. 일반 채권으로도. 어디에 대해서? 그럼 이 일반 채권을 가진 B는 이 집 전체를 경매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소송에서 뭐 하면 승소 판결 받으면 누구 집? 주인 집 전체 재산에 대해서, 주인 집 전체 재산, 여기에는 뭐까지? 자동차까지. 그죠? 여기는 강아지까지요. 전 재산이죠. 일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전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강제 경매다. 따라서 이 전세권자, 일부 전세, 2층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서는 전부 경매를 때리는 건 안 돼요. 근데 뭘로? 일반 채권으로. 일반 채권으로는 이 집 어디요? 전부하고 뭐까지요? 강아지까지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이건 된다는 거지. 시험에 꼭 나오는 건 어디고? 여기가 시험에 나온다. 뭐에서? 전세권에 기해 전부 경매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그러면 이건 X다. 없다고. 전세권에 기해서는 전부 경매할 수 없다고. 그럼 이거 빼면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칠 수 있다? 없다? 그건 있다. 그럼 뭐가 생략된 거예요? 일반 채권에 기해서라는 말을 여기다 생략한 거다. 이거를 생략했어요. 일반 채권에 기해서 이 말을. 전세권에 기해서, 요 전세권에 기해서만 전부를 경매 때리는 건 아니 되는 거예요. 여기만 구별하실 거 확실하게. 그래서 전세권 소멸해서 두 가지 국면, 기간 만료로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으로 전부 경매 칠 수 없다는 두 가지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전세 계약이 끝나면 주인께서는 부동산에 오실 때 뭐를 가져오시냐면 전세금 5억을 들고 오시라고 그래요. 부동산에서. 그럼 세입자는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방 키죠, 키. 방을 빼가지고 방 키하고 뭐하고요? 전세권 말소 서류 들고 두 개를 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이행으로 처리합니다. 부동산 만나는 데서 동시에 줍니다. 5억 전세금 빼주시고요. 방 키하고 말소 서류 넘겨주세요. 해서 동시행 관계로 해결이 됩니다. 이러고 헤어집니다. 이래서 아름다운 전세권이 종결이 됩니다. 전세권의 효력에서 부전상 매수처 플러스 경매권, 그 다음에 전세권자 의무에서 유지관리를 전세권자가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에서 양도, 전전세, 저당 설정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전세권의 특수한 효력에서 법정이상권하고 콩나물 공장 사건, 이 부분 유념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치권, 담보물권 3개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개 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내잖아요. 아예 시험 범위 없어요. 그럼 유치권하고 뭐만? 저당권만 중개사 시험 범위. 자, 그 유치권 열어드립니다. 먼저 유치권의 기본 개념을 먼저 볼까요? 유치권의 기본 개념. 여기 먼저 유치권에서 시험에 나오는 주요 논점을 먼저 보시면 그리고 특성을 보시고요. 유치권의 특히 특성 부분이 시험에 잘 걸쳐서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뭔가요? 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민법의 시험 유형이 매우 다양해졌어요. 이런 거를 시험에 낸 적도 있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이런 유형은 예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의 시험 유형이 이렇게 어느 하나의 틀로 정립된 게 아니라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문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유치권의 효력이죠. 효력. 유치권이 생기면 어떤 권리가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그리고 의무까지요.
권리와 의무 국면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되시고 여기가 핵심. 마지막은 유치권의 소멸 국면이죠. 네 가지죠. 네 가지. 자, 그래서 유치권은 네 덩어리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기본 개념 먼저. 유치권의 기본 개념은 보통 유치권은 이런 구조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건물 공사를 해주면 업자가 건설업자가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받아야죠. 근데 건축주가 공사비를 안 주면 공사 미수금이 생기죠. 미수금. 그럼 미수금에 대해서 건축주는 채무가 업자는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 그 채권이 어디에서? 건물에서. 자기가 맡은 공사 건물 있죠. 이 건물 공사해줘서 채권 생겼죠. 그러면 이 받을 사람이 얘가 돈을 떼먹고 안 주면 점유를 해버린다. 누가? 채권자가. 채권자가 뭐를요? 점유를 장악하는 거죠. 채권자가 점유를 장악해서 돈 가져와라. 이 미수금 가져와라. 가져오면 내가 점유를 넘겨주겠다. 이런 구조죠. 유치권은 보통 어디에서? 공사 미수금 채권. 미수금 채권 때문에 건물 점유에서 생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죠. 자, 그러면 특성 볼게요. 유치권의 특성 세 가지가 없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물상 대위도 없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 세 가지가 없다라고 딱 정리하시면 깔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경매가 들어가도 이 유치권자는 자기가 미수금이 만약 10억이다. 10억에 대해서 은행 저당권보다 먼저 차지할 권리,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의 고유한 특성이죠. 반면에 저당권 어때요? 저당권은 경매하면 우선 변제를 차지해요. 저당권하고 유치권이 완전 다른 구조. 유치권의 고유한 특성은 우선 변제권을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두 번째, 물상대위도 없어. 물상대위. 이거 불나버리면 건물 불나버리게 되면 보험금 나오죠. 보험금에서 돈 빼갈 권리, 물상대위가 없어요. 반면에 유치권 말고 저당권이 있다면, 이 건물에 은행 저당권이 있다면 건물 불나도 어디에서? 보험금에서 은행은 압류해가지고 돈 빼갈 수 있는 물상대위가 허용돼요. 바로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정반대인데 바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도 없고 물상대위도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우선변제도 되고 물상대위도 돼요.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죠. 세 번째, 유치권을 누가 침범하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세 개로 깔끔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우물물이 없다. 산무라고요.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없고요. 물상대위 없고요.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없죠. 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우리 입법자가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왜냐? 점유권으로. 유치권은 점유를 장악해야 돼. 이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장악하니까 이걸 누가 뺏어가면, 이 건물을 누가 침탈해가면 뭘로? 점유권으로 찾아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점유권에 기해서 뺏어오면 되니까 굳이 뭐를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입법으로 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없는 거예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아예 법에 없는 거예요. 대안이 있었어. 어떤 대안이요? 점유권에 기해서 뺏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도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산무 그러면 우물물이 없다는 거. 이거 암기하십니다. 세 번째죠. 인정되는 거. 유치권자에게도 인정되는 거는 불가분성이 인정돼요. 뭐가 인정돼요? 불가분성. 목적물이 분할 가능한 몇 개, 수개여도 가령 우리 판례 중에 다세대 주택의 창호 공사를요. 창호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어요. 의리. 단독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 다세대 주택이죠. 이 다세대 주택 예컨대 이게 20가구다. 20가구. 공사를 했어요. 공사비는 얼마냐? 총 공사비는 5천만 원. 5천만 원이죠. 가구는 20가구죠. 그럼 소유자가 몇 가구? 여러 개죠. 근데 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몇 가구? 20가구를요. 그럼 이 공사비를 안 주면, 저 건물주들이 공사비를 안 주면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업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창호공사한 업자는 점유를 해야죠. 그 중에 몇 가구를요? 20가구를 다 점유를 하려니까 버겁잖아.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한 가구만 점유해서 한
한 가구를 점유를 한 거지. 점유를. 공사비는 몇 가구에서 20가구에서 돈을 못 받았거든요. 점유는 몇 가구만? 한 가구만 했다. 그러면 유치권에서 말하는 받을 돈, 이 업자가 받을 돈은요, 을이라는 업자가 이 주인들한테서 받을 돈은 받아가야 될 돈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가구 거. 한 가구 거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거예요.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5천만 원 전체가 업자가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에 20을 나눈 돈이 아니라 전체죠, 전체. 왜? 불가분성.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분성이기 때문에 한 가구 거를 받는 게 아니라 몇 가구? 20가구 전체 받을 돈, 이거죠. 5천만 원 전체가. 5천만 원 전체가 뭐예요? 을이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이 된다. 너 점유 한 가구 했는데, 한 가구 거 받을 돈이 아니라 전체 가구 돈, 이게 바로 받을 돈이 되는 거지. 한 가구 값이 아니라. 점유는 몇 가구를 해도, 한 가구를 해도 받을 돈은 전체 5천만 원 전체가 받을 돈이 되는 거다. 왜? 나눠지지 않아요. 유치권은 물건이 여러 개라도 쪼개지지 않는 거야. 다 줘야 돼. 따라 이 주택 주인들은 이거 5천만 원 다 줘야지만 이 유치권을 없앨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불가분성의 법리가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에서 논란이 돼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어서 네 번째,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 이게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비슷한 거는 뭐냐. 유치권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동시행항변권도 줄 때까지 버티는 거야. 둘 다 버틴다는 건 똑같네, 결론이.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유치권은 물권이라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동시행항변권은 계약 당사자죠. 당사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제3자에겐 주장이 안 돼요. 어떤 의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해가 되느냐면, 이 건물에 을이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유치권도 있고 동시행항변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업자가, 이 건축업자가 유치권도 있고 동시행항변권도 있고 둘 다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이 주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경매로 낙찰이 됐다, 병에게. 그럼 얘는 누구죠? 세주인, 제3자죠. 제3자, 세주인이죠. 얘가 세주인. 그때 을은 유치권은 누구한테요? 3자에게 주장이 됩니다. 근데 뭐는요? 동시행항변권 이 사람에게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동시행항변권은 계약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라서요. 누구한테요? 3자에게도 주장이 됩니다. 이 점 명백한 차이죠. 오케이.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이 어떤 점에서 달라요? 라고 하면, 유치권은 물권이니 누구한테요?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면, 동시행항변권은 채권이니까 누구한테요? 당사자에게, 이 사람에게 하는 거지 3자에게 주장 못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확 된다.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 두 가지 개념 가져가세요. 우물물이 없어요. 유치권에는 우물물이 없고요.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이 다른 지점이 있다, 이거다. 이렇게 서론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열어드립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미수금 채권이 깔리는 거죠. 미수금이 있어나, 미수금. 그죠? 그리고 그 받을 돈, 미수금 받으려고 저 건물을 뭐 한 거야? 점유를 해야 돼, 빨랑. 점유를 장악하면 나는 유치권을 가진 거야. 유치권은 요거다. 미수금 채권 있고 건물 점유하고. 가볼까요? 유치권의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이 4개인데요. 첫째, 물건이죠. 물건, 건물이죠. 건물에 관하여 뭐가? 채권이요. 채권, 미수금 채권이 발생할 것. 이를 물건과 채권 간에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요. 결련성. 매우 중요해요.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 그러면 바로 이거, 결련성. 결련성은 뭔가요? 연관성이에요. 건물하고 이 받을 돈 미수금하고 결련성,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연관성을 학자들이 결련성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 이꼬르 결련성 같은 거야. 시험에는 연관성이라고 안 하고 결련성이라고 나오니 이걸 외우셔야 된다. 자, 첫 번째, 유치권자는 미수금, 이 건물에 대해서 미수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건물이 누구 건물?
유치권자 자기 건물이 아니라 남의 건물이에요. 남의 물건이어야 돼요. 첫째, 타인의 물건. 그래서 누구 소유면 자기 소유 물건. 자기 소유 건물은 유치권 성립 안 돼요. 자기 소유 건물. 예컨대 이 자기 소유 건물은 뭐를 말할까요? 자기가 돈 되고요. 자기가 돈 되고 자기 재료로 신축한 거. 누가? 을이요. 업자 을이야. 업자 을이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재료 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 줬죠. 그러면 이건 누구 거야? 자기 거예요.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 업자들은 자기 돈 내고 공사를 진행을 안 하는 거야. 왜요? 유치권을 이 건물에다 못 걸거든요. 이런 배경 때문에 업자들은, 이 건축하시는 업자들은 누구 돈으로? 자기 돈 내고 공사 진행을 안 하는 거야. 왜? 나중에 돈 안 주면 유치권을 못 거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치권의 목적물은 누구 건물?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 타인 소유 건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타인 소유면 채무자 거든 이게 채무자 거든 제3자 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기만 하면 누구 소유? 채무자 거, 제3자 거 가리지 않는다. 옆에다 쓰시면 돼요. 채무자 소유도 되고 누구 소유? 제3자 소유. 3자 소유물도 유치권은 됩니다. 단 누구 거면 안 돼요? 자기 거. 자기 업자, 자기가 소유권 쥔 거는 유치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유치권에서 결련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가 유치권 성립에서 제일 중요하고 매년 시험에 타켓으로 들어오는 거야. 정답지문 그러면 이 부분. 자, 업자가 이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미수금 채권이 10억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점유를 해버려야 유치권 생기죠. 그죠? 바로 건물하고요, 이 미수금 채권하고 뭐가요? 연관성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이 10억이죠. 미수금이. 이 10억의 채권 때문에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10억의 채권이 바로 유치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피담보 채권이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야?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 채권이 어디에서? 건물로부터 채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 10억이. 이를 유치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너 받을 돈 얼마야? 10억. 이 10억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10억의 피담보 채권이 있죠. 그러면 유치할 수 있어, 저 건물을. 근데 얘가 공사를 한 게 301동 건물, 그 다음에 309동 건물, 310동 건물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사비를 받았다. 여기서는 돈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돈을 받았다. 근데 어디서? 301동에서만 미수금을 못 받았다. 그럼 얘는 309동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못 거는 거야. 어떤 거예요? 301동에서 미수금이 깔린 거니까. 바로 301동하고 이 미수금하고 연관성이 있다. 얼마에? 10억에 대해서. 10억. 미수금 10억에 대해서. 이 10억에 받을 돈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런다. 이게 있으면 유치권이 들어올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유치권에 뭐가 될 수 있는 것?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 즉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미수금 채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미수금 채권은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연관성 있는 거. 첫째, 쪼락말이요. 쪼락말이 농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손해배상 채권.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실제 이게 있어요. 제주도에 말을 많이 키우죠. 말을. 근데 그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는 이 쪼락말이 여름에 울타리를 벗어나서 콩밭 주인이 콩밭에 들어와서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콩밭 주인은 저 조랑말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으니 피해를 물어달라. 콩값을 물어달라고 하는 뭐가 생기게 되나요? 손해배상 채권 생기죠. 콩값 물어줘. 이 채권은 어디에서 생겼어요? 쪼락말. 이 말 때문에 생긴 거죠. 말의 뭐로 인해서? 불법행위로. 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채권 생겼죠. 그러면 콩밭 주인은 저 쪼락말을 뭐 할 때 생기나요? 점유를 해요. 붙잡으면. 점유를 하면 유치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채권하고 쪼락말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잡으면 유치권 생기죠. 잡으려고 덤볐다가 저 조랑말이 뒤차기를 한번 세게 쳐가지고 못 잡으면
못 잡으면 유치권은 인정 안 되는 거야. 채권만 있는 거지. 그래서 유치권이 생기려면 채권이 생겼고 그다음 뭐가? 점유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채권이 어디에서? 조랑말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조랑말이 농작물에 대해 이야기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그럼 이 채권하고 뭐하고? 조랑말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열린다. 두 번째, 건물에 관하여 뭐가요? 임차인이 비용 지출했다. 수리비요. 수리비를 1,000만 원 지출했다. 보일러 수리비. 여름에 보일러가 터졌다. 아니면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다. 보일러나 수도관이죠. 그 수리비. 그럼 이 비용은 어디다 지출한 거예요? 건물에다 비용 지출했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채권이요. 수리비 채권 생겼죠. 이거 연관이 있다. 그럼 이 비용 안 주면, 이 비용 수리비를 안 주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점유해서 버틴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피루비죠. 이 피루비가 뭔가요? 보일러 수리비죠. 보일러 수리비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의 수리비를 불이행하면, 안 주면 이걸 안 주네 계속. 그럼 이 피루비 1,000만 원이 뭘로 바뀌느냐면 원래 받을 돈 피루비 1,000만 원이 변질된 거죠. 뭘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그럼 이 손해배상은 원래 받을 돈하고 이 손해배상은 성질만 살짝 바뀌고 똑같은 거예요. 원채권의 이를 뭐라고 그래요? 연장선이라고 한다. 연장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 법학에서는 이 돈 보일러 수리비 안 준 거 1,000만 원, 보일러하고 수도관 수리비 안 준 거 1,000만 원이 불이행되면, 이걸 안 빼주면 뭘로 바뀌어요? 이게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거가 이거하고 이 돈은 같은 거라는 거야. 같은 돈. 그럼 이 돈 안 주면, 손해배상 안 해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점유해서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세 번째 지문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리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채권의 연장선이다. 이거는.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 아니라 같은 거다. 같이 리딩 해볼까요? 같이 리딩. 임대인이 피루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이 손해배상 채권은 뭐의 연장선? 원채권의 연장선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임차인이 유치권을 걸 수 있다. 결론, 그러면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뭐를 했다? 보일러를 수리했다. 보일러 무슨 비? 수리비 있어. 수리비. 그거 얼마야? 1,000만 원이야. 이 수리비 못 받으면 채권 생겼죠. 그 채권 가지고는 임차인이 건물 뭐 하면 돼? 건물 점유하면 유치권 생긴다. 맞죠? 이 채권은 어디에서? 건물에서. 새 살고 있던 건물에서 생긴 거니까. 맞죠?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그죠? 그래서 수리비를 못 받아도 유치권, 수리비 안 줘도 유치권 들어올 수 있다.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 임차 목적물의 하자 부분. 목적물의 하자로, 즉 건물에 누수가 생겼어요. 임차 건물에 누수가.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 생겼습니다. 가령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이 여름에 갑자기 어제 그제 보면 엄청난 소나기 막 쏟아졌죠. 근데 그 세입자가 직장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웬일이? 가죽 소파하고 옷장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왜요? 건물이 누수가 생겨서. 그러면 세입자는 어디로부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건물이죠. 새 살던 건물에서 피해 입었죠. 그러면 손에 물어달라고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뭐가요? 채권 생겨요. 물어주세요. 나 옷값, 소파 소파 망가진 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애지중지하는 뭐 피아노 있어. 피아노 망가진 거. 다 뭐 있어. 망가진 거 뭐야?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 채권이 어디로부터? 건물에서 생긴 거지. 건물. 그럼 이거 안 주면, 이 채권, 돈, 옷값, 소파값, 피아노값 안 주면 이 채권 생겼죠? 어떤 거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채권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 점유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임차인한테 유치권이 생기는 거,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아주 깊이 들어올 때 딱 들어온다. 난이도 변별력 높게 들어올 때, 변별력을 높일 때 난이도 상으로 들어올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데, 첫째가 뭐죠? 임차인이 비용 지출했을 때, 비용, 수리비죠. 수리비. 두 번째는 어느 부분? 피루비를 뭐하면? 불이행하면, 안 준 거죠. 피루비 안 주면 그 피루비가 뭘로 전환돼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유치권 들이댈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죠? 목적물 하자죠. 목적물 하자로 내 옷하고 소파 망가졌죠. 그럼 채권 생기죠. 이 채권이 어디에서? 목적물에서. 임차 목적물. 세 가지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걸 수 있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경우다. 세 개죠, 세 개. 언제? 비용 지출, 보일러 수리비, 그 다음에 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보일러 수리비, 손해배상 채권, 그 다음에 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세 가지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여기까지. 그런데 다음에 보실 중요한 몇 가지들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